네, 미래에셋 자산운용 최창규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본부장님 모시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투자 연금 좀 알아볼 텐데 네. 저희 채널에 처음 나와주셔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부티블 채널은 정말 나가고 싶었고요. 나가고 싶었는데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발로 들어오게 됐고요. 참고로 저는 원래 증권사 출신입니다. NH증권에서 파생상품 ETF 전략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를 한 17년 정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당부 말씀드릴 게 모든 전문가들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저는 출발점이 파생, ETF, 패시브 전략 이런 쪽에서 출발을 하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 보시기에는 약간 시선이 다를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를 좀 구하겠고요. 저는 뭐 약간 뭐 외국인들의 선물 수급이라든지 뭐 프로그램 매매라든지 ETF를 통한 시장 수급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일반적인 접근법이랑 좀 다를 수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제가 애널리스트 하다가 ETF 시장 커지면서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왔어요. 뭐 잘 아시는 S 운용사 K ETF의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와서 거기서 4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됐고요. 근데 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많이 달라서 작년에 타이거 ETF로 이직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야, 애널리스트 출신이시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이런 매크로 뭐 수급적이나 이런 것도 보시니까 정말 색다른 접근법으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네. ETF 투자에 대해서 또 본부장님과 좋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나하나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한국 시장이 이 재평가되면서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전망하신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좀 반가운 소식이긴 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출발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다 보니까 제가 헤지펀드 전략 아니면 이벤트 드리븐이라는 전략에 대해서 좀 리서치를 하기 시작했었고요. 그중에 저의 가장 눈길을 끌었던 자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선주. 아, 우선주. 네, 우선주 관련해서 보고서도 쓰고요. 또 신종 우선주라고 해서 보통주로 바꿔줄 수 있는 우선주가 있는데 제 퀘스천 마크는 딱 하나였어요. 왜 우선주는 보통주보다 싸지? 왜 우선주랑 보통주는 이 정도의 괴리율이 발생하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다 보니까 여기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들을 찾게 된 거였죠. 즉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주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의결권이 없다. 대신에 배당은 조금 더 준다. 근데 배당을 조금 더 주다 보니까 실제로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율이 굉장히 큰 거는요.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걸 보면서 저는 뭔가 이상하다. 의결권에 대한 프리미엄이 이렇게 높은가? 거꾸로 얘기하면 배당에 대한 프리미엄이 왜 이렇게 약하지? 그리고 우선주인데 왜 생각보다 이렇게 배당을 안 주지? 이런 것들이 저의 퀘스천 마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니까 첫 번째는 지배구조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었던 거였죠. 즉 이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2년 전, 3년 전만 해도 사회자님은 누구라고 대답하셨나요? 뭐 오너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오너 아닙니까? 네, 오너, 네. 경영진, 네네. 회장님, 네네. 대주주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졌다면 결국 거기서 보통주와 우선주의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저는 이유를 찾고 있고요. 드디어 이런 것들이 차츰 해결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여태까지는 주주를 의식하지 않았던 지배구조에서 이제는 소액주주들을 의식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주주 가치를 올리기 위한 행위들이 일어남으로써 기업의 가치도 올라가는 선순환 구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널리스트 오래 하면서 아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선물 가격에는 배당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선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즉 내가 살 거냐 팔 거냐를 그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뭐 배당과 같은 부분들은 빼거든요. 그래서 항상 애널리스트 할 때 가장 골치 아팠던 게 배당액을 추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배당액 추정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배당 얼마 줄까요? 라고 제가 회사한테 아니면 담당 애널리스트한테 여쭤보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사회에서 결의돼봐야 알 수 있는데요. 아니면 회장님이 결정해봐야 알 수 있는데요. 이게 배당 깜깜이의 가장 근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배당을 1년에 한 번 줬었거든요. 연말에 한 번 줬었고요. 그리고 배당 기일, 즉 언제까지 사면은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이 배당 기일도 각각 정해져 있었어요. 딱 하루로. 근데 지금은 그것도 많이 달라졌고요. 분기 배당도 도입이 됐고요. 그리고 배당 규모도 어느 정도 가시성이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국에 있어서는 주주 가치를 굉장히 많이 올렸다라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ETF 투자 시장의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다. 그런 뭐 얘기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떤 얘기인가요? 네. 저는 여태까지 배당 투자를 ETF로 하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었습니다. 언제 3년 전, 4년 전, 5년 전만 해도
배당주 ETF 그냥 통신주 많이 들어가 있고 은행주 많이 들어가 있고 이런 ETF잖아. 이렇게 재미없는 걸 왜 해?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도 오면서 저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ETF를 하다 보니까 ETF 관련한 투자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분들의 유튜브 인터뷰 유튜브를 보면서 오고 있는데 모 채널에서 젊으신 분인데 배당 ETF를 통해서 자기 은퇴했다. 야, 파이어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와,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전유물 또는 인컴, 연금 생활자분들의 전유물이었던 배당, 즉 배당 ETF 투자가 젊은 분들한테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배당, 즉 주주 가치의 재고가 배당의 증가, 배당의 성장으로 귀결이 되고 배당의 성장으로 귀결이 되니까 이런 배당주를 담고 있는 ETF를 통해서 또 다른 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투자 문화가 생겼구나라는 점을 깨달으면서 결국은 이걸 다시 거꾸로 되짚어 보면 배당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갈 수 있구나. 그리고 배당주에 대한 가치가 올라간다면 즉 한국의 가치도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느껴지긴 하는데 근데 문제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동 사태 때문에 네. 코스피가 엄청나게 그 변동성이 컸잖아요. 네. 뭐 하루에도 뭐 서킷 브레이커 터지고 뭐 사이드카 터지고 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시장이었는데 여전히 그런 변동성 우려가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변동성이 왜 생겼는지부터 먼저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사이드카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 매매, 즉 선물 가격이 5% 이상 오르거나 떨어졌을 때 프로그램 매매를 정지하는 것이 사이드카고요. 서킷 브레이크는 말 그대로 시장 자체를 멈추는 그 행위가 서킷 브레이크인데요. 제가 애널리스트를 오래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도 금융 경력이 26년째거든요. 제가 평생 봐왔던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크를 이번 3월달 한 달에 다 봤습니다. 저도 다 봤어요. 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현상이 정상인가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도 처음 보는 현상입니다. 라고 대답을 드리는데 한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산업 구조가 많이 쏠린 것 같아요. 뭐 아이러니한 얘기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이 너무 높아요. 즉 우리나라 시장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AI 산업의 밸류체인이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졌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변동성이 커졌던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요. 또 두 번째 요인은 저는 좀 약간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람이거든요. 즉 증시도 다양해야 되고 투자자도 다양해야 되고 투자 문화도 다양해야 되고 이런 다양성을 지향하는 사람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너무 비중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도 좀 아쉬움이 좀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같은 메모리 반도체 수출주 비중이 높다면 내수주의 비중도 좀 높아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산업 업종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데 너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미국발 전쟁 리스크, 이란발 전쟁 리스크, 중동발 전쟁 리스크 그리고 유가발 인플레이션 이런 어떻게 본다면 좀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니니까 우리나라는 감기가 걸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다. 그걸로 말미암아 변동성이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모든 사태는 원인부터 좀 알고 넘어가야 그 해결책을 좀 쉽게 파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지루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변동성 폭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참고로 대만도 TSMC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전체 시총 중에 46%? 이 정도가 TSMC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만도 모르긴 몰라도 변동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꼼꼼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변동성이 추세의 붕괴를 의미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재평가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뭐 껍질을 깨는 과정이냐 이걸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결국은 뭐 외부 변수, 뭐 투자 심리의 흔들림이 워낙 크기 때문에 주가의 진폭이 크게 나타난 건 사실이지만 추세가 붕괴됐다 이렇게까지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그냥 꺼놓으십시오. HTS를 꺼놓으시고요. MTS를 꺼놓으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요즘 굉장히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제발 뉴스 좀 보지 마십시오. 네.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데요. 추세의 붕괴가 아니라면 껍질을 깨는 과정이니까 일단은 정도를 지키시면 됩니다. 정도를 지키시면 되고요. 여기서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도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굉장히 시장이 가파르게 상승했지 않습니까? 저도 드디어 1월 달부터 투자를 시작했거든요. 네, 그 전까지 투자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아무래도 제가 자산운용사에 있다 보니까 자산운용사는 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좀 세요. 세죠, 맞아요. 네, 그래서 주식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ETF 매매나 해외 주식 정도밖에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기 시작했었죠. 그러면서 1월 달
2월 달에 벌었던 거 3월 달에 다 마이너스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내렸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매매를 하지 말자. 여기서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자. 그랬더니 다시 오늘장 다시 6,00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어느 정도 다시 또 손실 난 게 마이너스 난 게 플러스로 돌아섰더라고요. 저는 저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추세가 붕괴가 아니다. AI 산업이 망가진 거 아니다. 일시적인 노이즈에 의한 변동성이 폭증했을 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도 정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밑바닥을 좀 깔아두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장에서는 아마 제 사회자님께서 제일 잘 아시겠지만 종목별로 막 어떤 거는 막 올라갔다 떨어졌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런 장일수록 지수형 ETF를 통해서 바닥을 깔아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수형 ETF라는 것은 시장을 대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크고 움직임이 클 때는 지수형 ETF로 바닥을 좀 깔아둬라. 이런 말씀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수형 ETF로 깔아놓게 되면 그래도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좀 기회를 노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추세의 붕괴가 아니라면 성장의 축을 노릴 수 있는 실적이 보이는 그런 성장의 축도 한번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이 좀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법론 아니면 결과론적인 거지만 이렇게 실적의 축이 보였던 것이 제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였거든요. 뭐니 해도 어닝 가이던스가 계속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시장이 출렁거릴 때마다 좀 실적을 믿고 조금씩 사놓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했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잘 나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가 크게 나니까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그러면 좀 방어적인 자산도 좀 있어야 되겠네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대표적인 방어적인 자산이 달러 아니면 인컴 아니면 배당 아니면 좀 초단기채 즉 금리가 좀 무섭게 튀었기 때문에 네네. 듀레이션 리스크에서 해지될 수 있는 초단기채 이런 것들도 좀 어느 정도 갖춰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수형으로 바닥을 깔고 그리고 실적이 보이는 성장 축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올 때마다 담고 그리고 인컴 배당이 나오는 방어형 자산으로 좀 구축을 했으면 아마 이런 변동성 장세도 아마 거뜬하게 이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35조 원어치를 또 순매도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이 자금이 무섭게 빠져나갔거든요. 네. 4월 들어서는 또 순매수로 반전을 했다.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 코스피 반등과 함께 한국 주식시장으로 다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제 봐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모 애널리스트는 자기는 수급 안 한대요. 수급 전문이시잖아요. 저는 좀 수급에 좀 축을 좀 많이 두고 있는 사람인데 어떤 네네. 전략하시는 애널리스트 분은 자기는 외국인들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걸 어떻게 맞추냐. 근데 약간 랜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네. 자기는 그런 거 안 한다. 근데 저는 어떻게 할 수 있냐? 첫 번째는 외국인들도 패시브 외국인들과 액티브 외국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패시브 전문이니까 패시브 외국인들은 좀 약간 편하거든요. 첫 번째는 EWY라든지 FLKR이라든지 이런 ETF의 설정액 그리고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MSCI 이머징 마켓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설정액 증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저도 퀘스천 마크가 있었던 게 그쪽에서는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렇구나. 패시브 외국인들 쪽에서는 자금 엄청 많이 들어왔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네네. ETF 체크라는 앱에 들어가셔서 EWY라는 티커를 치시면 그 EWY의 설정액 증감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패시브 외국인들은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액티브 외국인들 쪽에서 3월달에 좀 많이 팔았다.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액티브 외국인들은 뭐 크게 본다면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헤지펀드 아니면 뭐 사모펀드 아니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공모펀드 아니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뭐 지역별 펀드 아니면 뭐 노르웨이 펜션 펀드라든지 이런 펜션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친구들은 자산 배분 관점으로 접근을 많이 하시거든요. 즉 선진국 비중을 이만큼 담고 이머징 비중을 이만큼 담았을 때 이머징 내에서 중국 비중을 이만큼 담고 한국 비중을 이만큼 담는다. 이런 어떻게 본다면 기계적인 숫자가 적혀 있는데 이 숫자상에서 한국 증시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굉장히 과도하게 비중이 늘어났던 거죠. 그래서 그 비중을 줄이는 과정이 3월 달에 나타났던 35조의 외국인들의 순 매도고요. 뭐 제가 일일이 다 뜯어볼 수는 없겠지만 이 정도 매도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 주가가 올라간 속도 이거랑 비교를 해보고
삼성전자의 외국인 지분율 이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저도 느꼈던 게 뭐였냐면은 물론 감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정도면 비중 줄일 만큼 줄인 거 아니야? 그리고 삼성전자 이 정도 외국인 지분율이면 굉장히 낮은 수준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얘기도 왕왕 했었는데요. 아마 4월 달은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들의 그 현물 순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원래 파생 애널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도 많이 보거든요. 지난 3월 동시 만기 날 외국인들은 무려 34,000 계약을 선물 3월물에서 선물 6월물로 매도 롤오버 했어요. 선물 매도를 6월물 매도로 34,000 계약. 아마 지금 지수가 800포인트 이상이니까 선물 한 계약이 2억 원이 넘거든요. 금액으로 환산하면 거의 7조 원에 해당되는 대규모 선물 매도를 6월물로 넘겼어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선물 매도를 이렇게 많이 넘겼으니까 현물도 좀 더 팔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그 34,000 계약 중에서 2만 계약을 다시 순매수로 좀 쇼커버를 좀 했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현물 매도는 끝났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까지 데이터를 좀 본다면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가 한 3월 만기 이후로 플러스 2만이니까 34,000 계약 롤오버 매도 롤오버 한 거랑 더하면은 한 14,000 계약 정도 매도니까 이 정도면은 거의 무난한 수준이다. 뭐 그렇게 좀 평가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는 좀 더 들어올 것 같고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면 더 들어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 리스크 해치 차원에서 좀 그렇게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또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저는 뭐 너무 큰 그림 그리는 건 아니겠지만 스페이스X 상장이 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이 충분하다면 유동성이 충분한 장세라면 뭐 누군가를 팔 필요 없겠지만 유동성이 좀 타이트한 장세고 미국에서도 지금 기준금리 인상 의견은 좀 사라졌지만 기준금리 인하 횟수는 뭐 굉장히 이슈가 많지 않습니까? 2회 얘기했다가 1회 아니면 동결 이런 얘기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돈이 유동성이 넘쳐나는 시기는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좀 유동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 스페이스X IPO를 앞두고 유동성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이머징 마켓 특히 뭐 한국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국가 어느 정도 파는 건 당연한 거다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삼성전자가 1분기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면서 다시 20만 전자를 탈환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최대 뭐 32만 원, 뭐 어디는 뭐 40만 원 제시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이라도 이 삼성전자에 투자를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사회자님도 삼성전자 잠정 실적 굉장히 놀라지 않으셨어요? 거의 그 마지막에 한 50조 넘긴 상당히 공격적인 그런 전망치가 나왔는데 그걸 뛰어넘었어요. 사실. 그러니까요. 네.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 주가도 그날 아침에 아마 한 4% 정도 상승으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계속 주가가 빠지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관련된 테크펀드 운영하는 매니저랑 점심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매니저한테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야, 너는 삼성전자 이 정도 실적인데 주가가 이렇게 반응을 안 하는 게 무슨 이유라고 생각하니? 라고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대답이 뭔지 아세요? 뭐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니 소위 세상에서 가장 테크 쪽의 전문가라고 하는 뭐 저도 전문가지만 전문가라고 하는 친구들조차 그런 현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정말 이상적인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즉 시장은 이제부터는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거야 이렇게 소문으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삼성전자 주가가 먼저 미리 좀 오르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시선이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숫자를 믿는 시장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삼성전자의 실적에 대해서 숫자에 대해서는 이제 의심하지 않아요. 더 좋아질 거야. 왜? P가 올랐으니까. 네네. 가격이 올랐으니까 더 좋아질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익의 지속성, 즉 얼마나 좋은 이익이 더 지속될 건지, 즉 약효가 얼마나 더 갈 건지, 약의 효능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아요. 효능에 대해서 절대 의심하지 않는데 이 약효의 지속 시간이 얼마나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이제부터는 숫자보다는 뭐 방향성, 아마 사람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기가 됐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성전자 사야 됩니까? 아니면 뭐 팔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이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도 아마 웬만한 뭐 좀 약간 소위 말하는 유튜버 중에서 삼전 하이닉스 팔았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뭐 삼성전자를 뭐 사고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이 포트폴리오의 중심에 삼성전자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이게 더 중요한 시기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회사는 결국 한국 시장 전체의 실적 방향성을 나타내주는 바로미터, 상징적인 자산이 돼버렸으니까 이제는 사고 팔고 이런 개념을 떠나서 더 큰 코어 자산으로서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뭐 당연히 저는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들도 드려요. 만약에 투자하시는 분들의 나이가 좀 있으셔서 좀 인컴형 자산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우선주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우선주를 통해서 좀 배당도 받으면서 삼성전자의 방향성을 쫓아가는 그런 전략이 우수할 것 같고요. 한국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산이니까 삼성전자 지금 늦었다고 생각해도 지금이 가장 빠를 때다. 이런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환율이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1,500 막 30원까지 올라서 뭐 보면은 막 1,500원 넘어가면은 막 위험하다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튼간에 이 미국 주식 투자자라면은 앞으로 이 계속 좀 매수를 이어가도 될지 환율 수혜를 볼 수 있으니까요. 아니면 환율 부담을 감안해서 투자를 줄여야 될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저는 아까 삼성전자 우리가 얘기를 잠깐 나눴지 않습니까? 저도 이 업계에 있다 보니까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벌어들인 그 수많은 달러는 참고로 매출의 90%가 달러입니다. 어디로 갔을까? 과연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요즘 저희 ETF 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는 것은 달러 벌어들이는 기업에 투자해라. 소위 말하는 K 수출 기업이 최고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선, 방산, 원자력도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달러를 벌어들이는, 물론 방산은 유럽에 수출 많이 하지만 어떻게 본다면 외화 자산을 벌어들이는 그런 산업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돈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들이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의 거기에 대한 해답은 뭐냐면 뉴 노멀이다. 그 기업들도 달러를 많이 벌어들이지만 많이 벌어들인 달러를 가지고 투자해야 될, 미국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해외에 투자해야 될 자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 달러들이 원활하게 한국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들이 연출된 거다. 그리고 트럼프가 아직까지 집권하고 있으니까 이 양반은 어찌됐건 마가를 외칠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야, 미국에 수출하고 싶으면 미국에 지어. 뭐 이런 것들을 외치고 있으니까 이런 고환율은 어떻게 본다면 뉴 노멀이 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럴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뭘 조심하셔야 되냐면 미국 자산 투자를 멈춰버리는 거. 환율이 높으니까 이 정도 환율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하면 안 되겠네. S&P 500 투자하면 안 되겠네. 나스닥 100 투자하면 안 되겠네. 이렇게 멈춰버리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렇고 누구도 환율을 맞출 수가 없거든요. 환율의 고점, 환율의 저점은 누구도 맞출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맞출 수 없는 자산에서 단순히 레벨이 높다고 해서 투자를 멈춰버리는 것은 진짜 위험한 짓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높은 환율이 무섭기 때문에 난 당분간 미국 주식 투자 안 할래요. 저는 이거는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은 타이밍, 언제 들어가면 좋아? 어느 환율에 들어가면 좋아? 이런 것보다는 내가 미국 자산, 특히 해외 자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노출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나의 자산을 미루어 보고 만약에 미국 자산에 대한 노출도가 높다면 지금은 좀 살살하는 게 맞지만 아직까지 미국 자산에 대한 노출도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면 지금이라도 분할식으로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증시 상승의 중심에는 AI, 반도체 관련 대형주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이 장기간 박스권에 갇히면서 AI 버블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해당 섹터에 대한 투자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저희도 요즘 제일 잘 팔리는 게 AI 관련된 ETF들입니다. AI를 크게 보면은 하드웨어, 칩 중심의 하드웨어,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 AI 에이전트와 필두로 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AI와 관련된 인프라,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버블이냐, 버블이 아니냐, 버블이 맞다 안 맞다, 한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AI 버블론이 굉장히 많이 대두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많이 얘기 안 하는데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이분법적인 논리로 접근하기에는 이미 시장이 너무나 많이 커졌고 이미 시장이 많이 성숙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기대감으로, 버블이라는 건 결국은 기대감으로 올라서 빵 터지는 게 버블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 돈을 벌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나 많은 기업들은 실제로 관련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버블이다 아니다 이런 논리로 보기에는 너무 시장이 커졌다. 즉 이 야구 선수 보고 이제 어느 정도 포텐을 터뜨릴 때가
됐는데 이 친구 보고 야 너는 아직도 신인이잖아 이러기에는 이 친구가 너무 많이 컸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AI 전체를 보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전체는 이미 파이가 커졌기 때문에 전체를 보시면 안 되고 그중에 누가 승자가 될 거냐, 즉 누가 승자가 돼서 결국은 AI라는 산업에서 독식을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승자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스코어 점수상으로 봤을 때는 승자는 뭐니 해도 AI 칩 반도체겠죠. 그리고 AI 인프라 쪽이 여전히 승자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AI 버블론으로 말미암아 AI 산업이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하드웨어, 인프라 이런 축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드리는지 아세요? 뭐라고 하세요? 네. 나스닥 사세요. 나스닥 100 사세요. 그리고 나스닥 100 조금 있으면 스페이스X 상장하게 되면 스페이스X도 만약에 나스닥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면 스페이스X도 나스닥 100에 들어올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가장 일반적인데요. 지금은 좀 그렇게는 말씀 안 드려요. 지금은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엔비디아도 최근에 주가 반등하긴 했지만 한동안 옆으로 기었고 엔비디아가 아니라 횡보디아라고 많이 횡보디아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나스닥 100도 좋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역시 돈을 벌고 있는 숫자가 찍히는 실적이 찍히고 있는 AI 반도체나 AI 인프라 이렇게 조금 더 선명한 영역으로 AI 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미국에서 AI 캐펙스 규모가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거기에 수혜를 받는 TSMC, 거기에 수혜를 받는 삼성전자, 수혜를 받는 전력기기 3총사, 수혜를 받는 뭐 원자력 이런 쪽에 실적이 가시성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조금 더 선명하게 AI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AI 버블론을 논하기에는 이미 너무 거물이 됐다.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AI 좋은 건 뭐 알겠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AI 말고도 뭐 주목할 만한 종목이나 섹터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세미나 하는 주제가 뭐냐면은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라. 전쟁 전후해서 우리가 전쟁 리스크로 말미암아 모든 게 헝클어졌었지 않습니까? 근데 전쟁 전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투자의 시계열을 한 6개월 정도로 땡긴다면은 한국에서는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게 조방원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게 여전히 저는 유효하다. 그렇지만 순서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아무래도 방산과 물류, LNG선 모멘텀이 있었던 조선이 가장 먼저 움직였고요. 그리고 수주잔고가 증명을 했던 방산이 그 다음이었고,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에너지원의 가장 끝순이라고 할 수 있는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데 빨라도 10년, 길게는 20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방원이라고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은 원자력이 제일 빠른 것 같아요. 결국은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달라진 게 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한 가지가 달라졌습니다. 에너지는 안 봅니다. 에너지가 안 보기 때문에 이 에너지라는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국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안 보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누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뭐 발전소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 그리고 원자력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는 안 보다라는 논리가 먼저 지금 불거졌기 때문에 저는 조방원에서 원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원방조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방산입니다. 역시 전쟁이 끝나도 전쟁 중에도 방산, 전쟁이 끝나도 방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번 전쟁을 보면서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을 격추하기 위해서 비싼 패트리어트 미사일, 비싼 사드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소모했고 또 대공 방어막을 많이 훼손시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나더라도 이런 대공 방어막, 천군과 같은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안 끝났고 EU를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국방비를 많이 늘리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 방산의 가장 큰 손님이 유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방산이 그 다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을 얘기 드리고 있는데 이번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직 조선주 ETF들은 다시 원위치를 회복을 못했어요. 저기 카타르에서 LNG선 발주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카타르의 LNG선 시설들이 많이 피격을 당하면서 당분간 LNG선 발주 못하겠네라는 부정적인 심리가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결국은 에너지는 안 보다
최고다. 그러면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 뭘까? 여태까지는 파이프라인으로 LNG 나르면 되지 않겠어? 이렇게 질문하시겠지만 파이프라인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저기 카타르까지 파이프라인을 깐다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거치게 되겠습니까? 그러게요. 아니면 해저로 깐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럼 맞아요. 결국은 배로 나눌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LNG 사가. 우리 LNG 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LNG 사가려면은 당연히 LNG 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조선은 속도는 좀 느리겠지만 다시 한번 원위치를 찾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원전, 방산, 조선 이런 순서대로 다시 한번 뭐 AI 말고도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뻔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투자의 시계열을 6개월 전으로 다시 되돌리는 게 지금은 필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장기 투자용으로 S&P 500과 방금 말씀하신 뭐 나스닥 100 이런 건 좀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가지 외에도 뭐 폭락이 오든 말든 꾸준히 모아가면 좋을 만한 ETF 뭐가 있을까요? 저는 생각을 좀 많이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꿨냐면 방금 얘기했던 AI 산업도 폭락이 오더라도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나스닥 100이 이미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경기가 계속 우상향하게 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미국일 테니까 S&P 500을 담아가는 이 전략은 여전히 아직도 유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생각하는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가 하나가 있는데요. 스페이스X가 상장해서 전 세계 자금을 다 빨아당긴다면 그게 제 생각으로는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긴 하고 만약에 그 워스트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올해 아마 S&P 500이나 나스닥 100은 전체적인 수익률로는 그렇게 재미있는 수익률을 보여주진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좀 아직 4월이니까 한 5월, 6월 넘어가면 그때 한번 고민해 볼 문제고요. 근데 여전히 AI 산업에 대한 믿음, 글로벌 경기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나스닥 100이나 S&P 500을 통해서 모아가면 부자가 되는 전략은 아직도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린다면 저는 드디어 한국 주식을 모아가도 부자가 되는 날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정도 번다고 얘기를 하고요. 하이닉스가 200조 정도 번다고 한다면 500조를 버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PER 10배 너무 아쉽죠. 네. 한 20배 줄까요? 20배 뭐 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20배 나중에 언젠가 20을 받겠죠. 네네네. 한 15배만 줄게요. 네네. 한 15배, 한 12배 정도만 준다고 해도 6천조 정도의 시가총액이 되는데 아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코스피가 6천조를 아마 돌파하지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아직 멀었죠. 네. 네. 단순하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만 넣었는데도요. 근데 나머지 기업들은 노나요? 현대차는 놀까요? 기아차는 놀까요? 아니면 뭐 LG 엔솔은 좀 많이 힘들긴 하겠지만 다른 기업들은 놀까요? 영업이익 하나도 안 발생할까요? 천만의 말씀이겠죠. 그렇다면 저는 한국 주식은 아직도 싼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마 지금처럼 AI 산업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용자가 늘어날 거고요. 사용자가 늘어난다면 데이터 센터를 지어야 될 거고요.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HBM, DDR, SSD 이런 거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코스피 200도 타이거 200도 죽어라 모아가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폭락이 오더라도 코스피 200은 사모으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제가 지금 뭐 제 나이가 60 또는 70이 됐다. 그렇다면 저는 한국 배당 성장주를 모아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 중에 하나가 불투명한 배당 정책, 불투명한 배당 소득과 관련된 세금 이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배당 성장주, 고배당주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네. 한국은 성장하는 산업에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배당 성장주를 사모은다면 저는 은퇴할 때쯤 된다면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연금 부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절세 계좌 3총사, 네. ISA, 그다음에 IRP, 연금 저축 펀드를 추천하시는 분들이 많죠. 네. 본부장님께서는 남다른 3분법 계좌 분리 전략이 있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면요. 제가 이제 와이프한테
용돈을 주는 스타일은 아니고요. 와이프가 월급을 받고 나서 남은 돈을 다 저한테 주고 제가 관리를 하는 스타일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는 항상 와이프 몰래 세 가지 주머니를 챙겨놓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비상금 주머니입니다. 비상금 주머니. 비상금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나쁜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나쁜 목적 아닙니다. 사모님께서 지금 안 보시는 거죠? 요즘 휴 유튜버에 꽂혀가지고 네네네. 다른 채널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이건 안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지 못하게 차단해 놓을 텐데요. 네네. 그래서 비상금 주머니는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주식에 ETF에 나의 전 재산을 몰빵했어.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상승장이 연출되다 보니까 나 현금 없어. 이런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만약에 앞서 말씀드렸던 ISA, IRP 연금저축펀드라면은 분명히 하나는 뭐냐면 이 계좌 중에 어떤 계좌를 그런 목적으로 쓸지 참고로 뭐 ISA 같은 경우에는 3년이 의무 가입이니까 아마 ISA를 그런 목적으로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현금성 주머니, 비상금 주머니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MMF 들어가 있는 ETF 아니면 CD 금리 들어가 있는 ETF 아니면 KUFR 들어가 있는 ETF 아니면 미국 초단기 국채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런 ETF를 통해서 현금성 주머니, 비상금 주머니는 저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이럴 때 비상금 주머니가 빛을 발하거든요. 이때 삼성전자, 이때 하이닉스 저가에 담았던 분들은 지금 많이 웃고 계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비상금 주머니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계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노후 대비입니다. 노후에 좀 더 풍족하게.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는 성장보다는 공격보다는 어떻게 본다면 방어적인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방어적인 전략을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인컴형 ETF를 통해서 방어적인 전략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점심 때도 방송을 하나 녹화하고 왔는데요. 주제가 커버드콜이었습니다. 최근에 커버드콜 ETF도 많이 진화를 했거든요. 네. 과거의 커버드콜 ETF는 이렇게 상승이 막혀버리는 상승이 100% 막혀버리는 그런 구조였다면 지금은 분배율을 통해서 상승을 좀 열어버리는 그런 구조로 많이 진화를 했기 때문에 커버드콜 ETF도 인컴형 자산의 범주에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지만 배당 ETF 아니면 배당 성장 ETF 아니면 나는 건물주가 꿈이야. 그러면 리츠 ETF도 이런 인컴 바구니에 적합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니까 뭐 타이거 200 위클리 커버드 콜과 같은 그런 인컴형 ETF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은 비타민 먹고요, 오메가3 먹고요, 밀크시슬 먹고요, 다양한 영양제를 먹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래 살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오랜 기간 연금생활자라고 하더라도 연금저축펀드라고 하더라도 생각보다 투자 기간이 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성장 바구니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 성장 바구니가 너무 커버리면 나의 노후 생활에 좀 큰 데미지를 입힐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장 바구니는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ETF가 뭘까, 테마가 뭘까 저도 고민이 많거든요. 또 어젯밤에 드디어 아이온큐 주가가 많이 올랐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아이온큐 주가가 많이 올랐고 양자 컴퓨터가 아직까지 현실화되진 않았고 내러티브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양자 컴퓨터 아니면 스페이스 X와 같은 우주 산업 이런 것들이 아마 성장 바구니가 되지 않을까. 새로운 신성장 테마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이런 새로운 테마형 ETF들을 아마 이거는 좀 공부가 필요하실 거예요. 네, 공부가 좀 필요하시겠지만 이런 성장형 ETF들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참고로 저는 스페이스 X가 우리한테 두 가지의 축복을 내릴 것 같아요. 축복? 하나는 좀 약간 좀 안 좋은 점, 수급적으로. 하나는 또 우리의 또 새로운 성장 산업의 축을 보여줄 거니까 두 가지 양면의 칼날을 보여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6월 달에 상장할 스페이스 X에 대해서 좀 더 성장 산업 관점으로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노후에 필요한 자금으로 10억이다, 뭐 10억도 부족하다 이런 말이 많거든요. 이보다 훨씬 적은 투자금으로 은퇴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네, 10억이라는 숫자. 근데 제 마음을 읽으셨나요? 저도 참고로 저도 직장 생활을 벌써 26년째 하고 있는데 제 목표가 있습니다. 연금 자산 10억 모으자. 네.
연금 자산 10억 모아서 그 연금 자산으로 저는 펜셔너가 되고 싶습니다. 펜셔너요? 네. 오, 펜셔너에서 사시는 거예요? 아니면 펜션 운영하시는? 아닙니다. 뭐냐면은 네. 호주에서 나오는 용어인데요. 연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들을 펜셔너라고 부릅니다. 연금도 새로운 직업이 된 거죠. 그래서 저도 한 10억 정도면은 좀 나도 충분한 펜셔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뭐 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0억 이런 것도 금액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첫 번째는 너무 빨리 인컴으로 안 갔으면 좋겠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10억 전체를 인컴이 나오는 배당주, 인컴이 나오는 커버드콜, 인컴이 나오는 뭐 리츠 이런 식으로 약간 몰빵식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의 첫 번째 조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연금 생활을 하더라도 생각보다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제가 앞서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10억이라는 금액 굉장히 큰 금액이지만 이걸 가지고 한 달에 5%, 1년에 5% 그러면 나는 얼마가 나오겠네. 여기에 너무 현혹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드리는 첫 번째 당부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편안함도 좋겠지만 현재의 편안함은 좀 포기했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미래의 자산의 크기가 훨씬 더 나의 노후에 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억이라는 금액 연금 자산이 있다면은 이거를 벌써 편안함을 선택해서 인컴으로 집중하기보다는 인컴보다도 약간 좀 더 키우는 그런 쪽으로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TDF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번 3월 달에 폭락 장세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게 하나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구나. 나도 인간이구나. 그렇죠. 네. 이럴 때 주식을 사야 된다. 아니면 이럴 때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 저도 느꼈어요. 근데 3월 4일 날 13%가 빠져버리니까 저도 두렵더라고요. 내가 생각했던 그렇죠. AI 산업에 대한 예측, 전쟁에 대한 예측 이런 게 다 틀린 거 아닌가? 어떡하지?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기계에 맡기는 수밖에 없고 그럴 때는 TDF를 통해서 자동으로 위험을 조종해주는 그런 류의 상품을 통해서 의존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후에 연금 생활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행동 실수거든요. 투자 판단을 실수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줄여주는 장치가 저는 TDF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뭐 TDF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고 TDF ETF도 많이 있어요. 참고로 미래 같은 경우에는 타이거 같은 경우에는 TDF 2045라는 ETF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 위험 리스크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그런 방식도 의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얼마를 뺐을 건지 얼마를 인출할 건지 그래야 건강보험료라든지 참고로 공적연금은 건강보험료에 가산이 되거든요. 사적연금은 가산이 안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꼼꼼히 생각을 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인출을 할지 그래서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좋나요? 아니면 연기 수령이 좋나요?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참고로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할 때는 6%씩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 5년까지 땡길 수 있는데 6% 감액이 되니까 30%가 날아가거든요. 그렇지만 1년을 늦추게 되면은 7.2%가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5년까지 늦춘다면은 7.2% 곱하기 5년에 해당되는 무려 36%의 가산되는 그런 효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나의 연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된다면 이제부터는 인출하는 구조도 잘 짜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조언입니다.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기 위해선 월 3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 그런 네.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배당과 성장 둘 다 잡을 수 있는 ETF가 필요할 것 같은데 월 배당 ETF 중에서 앞으로 수익률이 좋을 것으로 전망이 되는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을 필두로 한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이런 류 ETF가 일단은 저는 어떻게 본다면 코어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너무 과도한 분배가 일어난다면 즉 상승을 깎아먹을 수가 있거든요. 즉 무슨 말이냐면 커버드 콜은 결국은 미래에 받게 될 리턴을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돌려받는 구조다 보니까 너무 많이 돌려받아 버리면 미래의 상승 가치를 깎여버릴 수 있으니까 너무 과도한 분배가 일어나는 코스피 100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상품들을 보다는 약간 적당한 분배가 나오는 것들을 코어로 축으로 잡으면은 아마
두 자릿수 분배율까지는 안 되겠지만 하이 싱글 즉 좀 뭐 그 정도 분배 아니면 두 자릿수까지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적당한 분배율이 보장이 된다면 뭐 노후 생활에 300만 원 만드는 거에 있어서는 큰 지장이 안 될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는 그런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한 뭐 타겟 위클리 커버드 콜 ETF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배당입니다. 근데 배당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배당, 지금 높은 배당을 주고 있는 고배당 ETF냐 아니면 지금은 높은 배당이 아니지만 배당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배당 성장형 ETF냐 저는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배당 성장형 ETF 마치 코카콜라와 같은 그런 종목으로 구성된 ETF가 두 가지가 결합이 된다면 월 3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 참고로 배당 성장형 ETF 물론 ETF마다 조금씩 틀리겠지만 대략 뭐 3%, 4% 정도의 배당 수익률 그 정도는 아마 예측 가능한 범주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월 300만 원의 분배금, 배당금과 함께 자산의 성장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월 300만 원 배당 포트폴리오로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SCACD 슈드라고 하죠. 그다음에 제피에 직접 투자하기 이제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또 빠지면은 환차손이 발생하니까 국내 상장 월배당 ETF 중 배당 수익률이 좋은 게 있을까요? 제피큐 같은 경우는 저도 ETF 운용사에서 근무하지만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이런 철학도 부럽고 그리고 또 이렇게 안정적으로 분배를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도 좀 부럽고 그리고 또 뭐니 해도 달러로 네, 달러로 또 분배가 나오니까 어찌됐건 한국에서는 글쎄요 한국 자산에 대한 변동성을 낮춰주는 데 있어서는 달러만한 게 없거든요. 이번에 이란 전쟁 터졌을 때에도 가장 그래도 안정성 즉 나의 포트폴리오를 지켜줬던 것은 달러였어요. 맞아요. 그런 거 봤을 때는 달러 즉 달러를 필두로 한 월배당 ETF들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슈드, 제피큐가 갖고 있는 성격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슈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배당 성장형이거든요. 배당 성장형 같은 경우에는 기초자산의 성장 즉 배당금은 높지 않지만 기초자산이 꾸준히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그런 쪽으로 배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은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아시겠지만 뭐 배당 성장이란 이름이 붙은 그런 한국의 ETF들을 찾으신다면 충분히 슈드를 대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제피나 제피큐, 제피 같은 경우는 S&P 500, 제피큐 같은 경우는 나스닥 100 이 지수를 필두로 한 거니까 분명히 이런 ETF들 한국에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기초로 한 다양한 커버드콜 ETF들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한번 제피나 제피큐를 대체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달러가 굉장히 고평가되면 될수록 결국은 달러의 반대급부에 있는 원화, 즉 원화에 대한 수요도 좀 실용성도 좀 커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이니까 저는 뭐 한국 원화를 기반으로 한 월배당 ETF를 통해서 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보는 것도 뭐 슈드, 제피큐로 포트폴리오 구축하는 것보다 뭐 그렇게 좋다, 뭐 아니면 월등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는 충분히 구축할 거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 젊은 직장인분들이 목돈 1억을 노후를 위해서 한 10억으로 불리고 싶어 할 때 포트폴리오에 어떤 상품을 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요즘 좀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커버드콜 얘기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2030들이 커버드콜 많이 좋아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실제로 방송을 많이 하다 보니까 PD님들이랑 대화를 할 때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어떤 PD님들이 젊은 PD님이 저한테 질문을 주셨어요. 저 나스닥 100 투자하려고 하는데요. 나스닥 100 커버드콜로 한번 투자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그분이 20대였어요. 근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성장이 더 중요한 그런 나이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러지 마시고 커버드콜은 어떻게 본다면 그 기초자산의 상승을 좀 깎아먹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나스닥 100 커버드콜로 투자하시기보다는 그냥 나스닥 100을 하십시오. 이게 제가 방금 질문 주셨던 20대 아니면 30대 젊은 직장인분들한테 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조언입니다. 결국은 코어는 이런 분들한테 성장 자산입니다. 어찌됐건 1억을 10억으로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분들한테는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가장 큰 축복이 있으니까 네. 대표지수 성장 자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뭐 계속 원점으로 되돌아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한국 대표지수 아니면 미국 대표지수 아니면 저는 한국과 비슷한 대만 대표지수 그리고 또 여기서 조금만 더
방향성을 넓힌다면 그 전 세계 글로벌 증시 중에서 2년 전만 해도 인도 증시가 굉장히 뜨거웠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올해와 작년은 인도 증시가 굉장히 차가워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건 AI 산업이 우리 세상을 바꿀 거다. 그리고 AI 산업이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다. 그리고 IT가 대표적인 성장 업종이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인도의 IT 인재들이 다시 트럼프의 반이민 정책으로 말미암아 다시 본국으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뉴스를 봤기 때문에 인도 대표 지수도 어떻게 본다면 대표적인 성장 자산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한테 드리는 대표적인 아니면 핵심적인 조언은 뭐냐면 코어는 대표 지수 성장 자산을 통해서 투자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미국 당연히 좋고 한국 당연히 좋고 대만 당연히 좋고 일본도 굉장히 좋고 인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 지수 중심으로 또 구성을 하면 성장성이 약간 약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구조적인 성장 섹터를 좀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요. 좀 더 한국이 잘하는 게 뭐냐? 저는 아까도 K 수출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성장 섹터 아까도 우리가 뭐 원방조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대표적인 성장 섹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섹터들이 또 새롭게 등장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성장 섹터도 공격하는 오래 갈 수 있게 공격하는 방식에서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변동성 큽니다. AI 산업의 특성상, IT 산업의 특성상 그리고 우리나라는 약간 시크릿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까 현금성 자산도 너무 몰빵하지 말고 일부 갖고 있다가 실탄으로서 아니면 현금 버퍼로서의 역할도 필요하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장이 기대되는 대표지수 중심의 코어 가져갈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구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 중심으로 가져가는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채 퇴직금만 들고 은퇴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분들이 퇴직금 1억 원을 투자해서 매달 월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나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저는 투자라는 개념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한테는 투자라는 개념을 넣게 되면은요 자산을 불려야지, 자산을 늘려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조바심이 일어납니다. 조바심. 네. 그리고 또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녹화하는 이 시간이 6,000포인트 다시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현금만 들고 있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야 되지 않을까? 나라도 지금 반도체 탑10 ETF를 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바심이 생기는데요. 이분들한테는 수익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분들한테는 철저하게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배당 하나로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월배당 하나로 끝내면 안 되고 이분들한테 더 소중한 것은 앞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현금을 조금이라도 남겨놔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는 현금을 좀 많이 남겨놓는 이게 중요합니다. 오히려 월배당 ETF에 전체를 투자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현금을 좀 많이 남겨놔라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좀 유동성이 높은 안전판들을 이런 분들한테는 좀 바탕으로 좀 깔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컴 중심의 커버드콜, 인컴 중심의 리츠, 인컴 중심의 아니면 ETF들을 축으로 그 다음에 깔아놓는 게 중요하다. 현금이 먼저다. 그 다음이 인컴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이 소량의 성장 자산이다. 아마 이런 분들은 비중의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현금을 좀 더 우선시하게 두고 단기 유동성을 우선시하게 두고 그 다음에 인컴, 그 다음에 소량의 성장 자산이다. 아마 2030이었으면 거꾸로였겠죠. 성장이 대부분이고 현금은 요만큼이고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 자산을 조금만 남겨둬라.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분들한테는 지속 가능한 인출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은 많이 버는 게임이 아니라 오래 가는 게임. 마치 오징어 게임에서 끝까지 네. 살아남는 사람들이 모든 그 현금성 상품들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그 현금성 상품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살아남아서 유리다리도 잘 건너고 줄넘기도 잘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게 이분들한테는 가장 핵심적인 노하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저도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클로드 코드를 켜서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요. 그 명령어를 통해서 제가 프로그래머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필요한 자동화 도구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AI 산업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당장 AI 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써봤으면 좋겠다. 단순히 묻고 답하는
답하고 묻고 답하고 수준이 아니라 좀 더 유기적으로 활용을 해서 당신의 삶을 높이는 수준으로 AI를 좀 활용한다면 지금 투자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왜 올라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의 전력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안정화돼야지만 결국은 나중에 노후에도 그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는 당부는 저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내후년에는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10년 후에는 세상이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 이런 상상의 나래를 많이 펼치거든요. 그래서 당장 연금, 인컴, 뭐 10억에 얼마, 300만 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세상이 얼마나 바뀔 거고 그 바뀐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투자 생활을 영위해야 될지, 어떻게 연금을 유지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꿈꿔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창규 본부장님과 또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이 ETF 활용법 정말 A부터 Z까지 잘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다 여기 해당되어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규 본부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